자, 또 한번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경영이라는 것의 순환 과정은 기업의 어떤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활동이나 과정을 우리가 통틀어서 경영이라고 하는데, 결국 이 중심에는 순환 과정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PDS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기업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플랜 두 C, 자,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 계획 세운 걸 실행을 하고, 또 실행 결과를 평가해서 뭐가 부족한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피드백해서 말하자면 순환, 연속적인 과정을 거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플랜은 기업이 달성하려고 하는 앞으로의 목표를 정하고, 또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업 조직을 구성하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또 어떻게 해야 할지를 정하는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사람을 조직화하고, 또 이 조직된 사람들의 리더, 또 지휘, 조종에 따라서 과업을 수행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건 항상 플랜 두 C 다음에는 평가가 따르게 됩니다. 당초 수립된 계획이 얼마나 내가 계획한 거와 일치하는지 불일치하는지를 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평가된 사항은 다음 계획 수립 시 재순환 하기 위한 피드백돼서 반영이 돼야 되겠죠. 결국 경영의 순환 과정에 어떤 일을 달성하느냐 하는 것이 과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적 자원 관리, 어떻게 우리 기업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결국 사람입니다. 사람. 필요한 사람은 어떻게 선발하고 교육을 하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적정한 장소에 배치를 하고, 또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이동시키고, 그 사람들에 대한 업무 평가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건지, 또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산과 운영 관리를 하게 되는데, 결국 제품이나 서비스의 생산이나 창출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 관리에서는 가격과 또 장소와 제품 촉진 관리가 해당이 되고, 재무 관리라고 하는 것은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고 운영하느냐, 이런 전반적인 거 우리가 재무 관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계는 기업 활동을 평가하거나, 우리가 이제 회계도 여러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재무 회계, 원가 회계, 또 회계 이론, 회계 감사, 세무 회계,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고, 우리가 인터넷, IT 시대에 있어서 기업에서 제일 중요한 게 또 경영정보 시스템입니다. ERP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경영에 대한 의사결정, 필요시, 내가 얼마나 최적의 의사결정을 할 것인가. 과거에는 우리가 경험이나 사례, 이론을 통해서 공부했다면,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우리가 시스템화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정보를 우리가 의사결정한테 반영을 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경영과 경영자라는 건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업가라고도 합니다. 이 경영이라는 건 사실은 우리가 이제 창업할 때 창업가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창업자, 기업자는 리스크를 안고 회사를 설립하거나 스타트업 기업을 만들거나, 결국 우리가 어느 안정 단계에 닿으면 이걸 누가 전문 경영자한테 넘긴다든지 최종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 경영의 기능을 위임받아서 기업 경영을 전담하는 사람을 우리가 경영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현대 기업은 기업의 소유자, 말하자면 투자자, 자본가가 직접 기업의 소유와 경영을 다 할 수가 있겠지만, 그 전문성을 지닌 경영자를 따로 고용해서 그들에게 경영 기능을 최대한 위임해서 우리가 전문 경영이라고 합니다. 이걸 통틀어서 자본과 경영의 분리, 또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는 이러한 원칙을 지킨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기업을 지배하고 이끌어가는 사람이 바로 경영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경영자는 그 어떤 출자자가 제공하는 어떤 그 자본, 물질적 요소, 기계나 설비, 원료와 같은 물질적 요소와 그 노동자가 제공하는 어떤 용역, 노동력이 결합이 됨으로써 기업 활동이 합리적으로 수행되도록
뭐 계획을 하고 조직하고 지휘하고 감독하는 실질적인 기업의 지도자다. 우리 앞에서 뭐라고 했죠? 플랜 두 C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도 이제 눈이 얘기했지만 소유와 경영의 분리, 결국 그 기업을 어떻게 지배하는가에서 본질을 찾아야 된다. 결국 소유와 경영의 분리는 우리가 출자라고 하는 건 그 주주가 자본을 지출한 걸 얘기하죠. 결국 경영은 기업 조직을 통해서 기업을 경영하는 소위 경영 직능, 또 지배란 이런 경영 직능을 담당하는 경영자의 임명이라든지 자본 운영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8세기 말에 그 산업혁명 그 이전에 대부분의 기업은 소규모의 단순한 성격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고요. 주요 의사결정은 기업의 어떤 소유자라든지 아니면 그 가족에 의해서, 뭐 뒤에도 다시 얘기하겠지만 뭐 가족 경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 아주 소규모의 단순한 성격의 사업을 했을 때는 자금 조달은 뭐냐? 내부에 국한돼서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기업의 소유권이라고 하는 지배는 만약에 개인 지배라고 하는 것은 개인 또는 그 가족에 한정돼서 뭐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장의 규모가 확대되고 이로 인해서 그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게 됐어요. 결국 이렇게 자본이 필요하게 되면 결국 어디서 의존을 하냐면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하게 되겠죠. 자, 결국 그렇게 되기 때문에 기업 경영에 어떤 외부의 어떤 금융기관이 경영에 참여하게 되었고, 결국 이제 19세기 말에는 뭐 IT 혁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통과 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대량 생산과 대량 공급이라는 결국 이걸 통해서 기업의 성장이 가속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기업의 규모는 아주 대규모되고 확대되고 이로 인해서 자금 조달이 외부 자금 조달에 굉장히 또 의존하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 금융기관을 통해서 외부 자금 조달에 한계 직면하게 되면 뭐 그 이상의 또 어디서 자금을 조달할까? 결국 기업 내부에서 어떤 그 주식 발행에 의해서 말하자면 직접 금융을 조달하는 상황으로 발전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건 어떤 금융기관에서 어떤 대출을 받거나 차입을 하는 게 한계가 생겼다는 얘기죠. 그래서 말하자면 주식 발행을 통해서 뭐냐, 주주를 직접 나선 겁니다. 자, 이걸 우리가 이제 직접금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와 더불어서 실제 이제 소유나 어떤 가족에 의해서 경영을 하던 방식에서 탈피해가지고 결국은 전문 경영자의 출현을 가져와서 이로 인해서 뭐가 발생이 하냐면 소유와 지배가 분리되는 이런 상황으로 발전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어떤 소유와 지배가 분리가 되면서 그 후순위로 나타나기 시작한 게 전문 경영자의 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소유와 경영의 분리에 따른 몇 가지 유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창기 어떤 경영자의 경영자는 일단 소유 경영자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초기에 개인이 자본의 출자와 더불어서 결국 내가 돈을 댔으니 내가 경영까지 다 아울러서 지배를 하는 거죠. 기업 경영에서 수행함으로써 기업을 완전히 소유하고 지배하는, 말하자면 기업의 소유 자본을 자기가 전부 투자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러한 기업의 형태는 한국, 일본, 뭐 중국 초창기 기업들은 뭐냐, 내가 돈을 댔으니 내가 끝까지 책임져야 되는 어떤 그 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익은 내가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소유 경영자에게 귀속이 된다. 자, 결국
그런데 이제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 손실을 경영자가 부담하는 이러한 위험까지도 초래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고용 경영자입니다. 자, 경영자는 기업가의 대리인으로서 경영자의 기능 일부만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를 고용 경영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고용 경영자는 주로 자본가나 기업가의 이익을 대변할 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형태로 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전문 경영자입니다. 자, 전문 경영자는 소유한 경영자에게 고용되는 것이 아니라 자본과 경영이 분리된 어떤 전문 경영 체제 하에서 말하자면 누구의 승인을 받느냐, 주주들의 승인으로부터 경영활동에 대한 제약을 그다지 받지 않고 자신의 어떤 전문적인, 말하자면 전문적인 지식, 경영에 대한 노하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신의 어떤 플랜 하에서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경영의 어떤 환경이랄까 이런 것들이 복잡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경영 직능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결국 전문 경영자라는 게 출현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경영관리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 그리고 훌륭한 인품을 고루 갖춘 리더십을 가진 이런 전문 경영자가 필요하게 된 이런 환경이 된 거죠. 자, 현대 기업에서는 전문 경영자를 필요로 하는 동기는 첫 번째로 자본적인 측면이에요. 기업이 어떤 대규모화된 에 따라서 더 많은 어떤 재무적인 부분, 자금 조달을 위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식회사 형태를 요구하게 됐습니다. 결국 뭐냐? 주식을 발행해서 직접적으로 내가 투자자를 찾아 나서는 거죠. 자, 결국 경영자는 주주의 권리를 위임받아서 행사함으로써 기업의 실질적 지배가 가능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기업 규모의 확대와 경영 활동의 복잡화는 안전하고 확실한 말하자면 투자 이익만을 중시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경영자가 수행하고 있는 경영 활동의 특수성이에요. 말하자면 여러 가지 전문적 지식이라든지 아니면 그 조직 구성원들을 지휘하고 통솔하는 능력, 리더십이라든지 또는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이해관계 집단에 말하자면 서로 내가 이익만 추구하는 거지 결국 손해는 안 보려고 하잖아요. 이런 상충되는 이해를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직원은 높은 임금을 받고 아주 낮은 근로시간이라든지 이런 걸 요구하게 되고 우리 이용은 은행은 높은 이자를 받고 싶어하고 그 다음에 고객은 아주 퀄리티 있는 제품을 싸게 사고 싶어하고 주주는 배당을 많이 받고 싶어하고 기타 등등 이러한 이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급변하고 있는 이런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이런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말하자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전문인 말하자면 현대의 경영자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조직 계층에 따른 유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즘에는 사실 최고 경영자, 중간 경영자, 그 다음에 하위 경영자 이렇게 이제 피라미드 구조로 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유형을 나누기도 하는데 어떤 경영자의 지식이나 경험,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중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우리가 CEO라고 하는 최고 경영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최고 경영층은 한 조직의 전반적인 방향과 운영에 책임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는데 대개 여기에 속하는 직군은 사장이나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말하자면 기업의 상부층에 있는 경영자로 경영관리 활동의 계획과 지휘와 조정, 통제를 담당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최상위 계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맡고 있는 기능은 몇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수탁 기능입니다. 수탁. 말하자면 투자자,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촉진하고 기업의 어떤 정책이나 일반적 방향을 결정해서 기업의 재산을 관리하고 이걸 통해서 보다 효과적인 활용을 도모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기능은 주로 이사회라는 데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전방 관리 기능. 말하자면 기업의 어떤 전체적인 관점에서 하는 어떤 기능으로서 기본 정책의 범위 내에서는 기업 전체를 적극적으로 플랜드시하는 기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능 중 하나가 부문 관리 기능입니다. 기업의 어떤 특정 부문과 관련이 있는 계층이라고 보면 되시는데요. 주로 경영 정책의 수행과 그 다음에 기업의 어떤 전방 관리 기능이 어떻게 성공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각각 담당 부서에서 전담하게 되는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경영층이 우리가 이제 중간 관리자, 중간 경영층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중간 경영층은 최고 경영층으로부터 내려오는 말하자면 중간적인 관리자 입장에서 최고 경영자, 하위 경영층 요 사이에 이제 샌드위치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내려오는 전반적인 전략과 방침에 따라서 각 부분의 활동, 우리가 이제 경영활동에서 구매라든지 생산, 재무, 마케팅, 인사 등과 같은 기업의 활동을 관리를 하고 현장 직접 발로 뛰고 있는 관리자들이 이행될 수 있도록 그들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이러한 관리 책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간경영층은 기업에 있어서 말씀드렸듯이 상하 간의 또 부분 상호 간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조직상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간경영층은 어떤 최고 경영층이 결정하는 방침이나 계획을 구체화해서 또 해석이나 적용해서 하위 경영층에 전달함과 동시에 위로부터의 어떤 지휘나 명령이 제대로 집중이 되고 진행이 되고 또 어떠한 업적을 나타내고 있는지 거꾸로 이제 위로 보고를 하는 이러한 그 기능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부문 간의 상호 조정이라든지 소관사항에 대한 일상적인 협력이나 회의 또 위원회의 어떤 구성에서부터 전반적인 정책이라든지 계획의 실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협조하는 기능을 발휘해야 함이 원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위 경영층은 실제 이제 그 피라미드 우리가 이제 기업 구조에서 맨 아래 단계라고 했는 어떤 현장에서 직접 작업을 담당하는 근로자나 또 이제 사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경영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이름으로 얘기하면 자격경영층 또는 일선경영층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경영자 경영층이라고 하면 아주 말단 사원이 아닌 그 말단 사원들을 그 관리하는 대리나 계장, 조장, 반장 이른바 우리가 현장의 간부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장 관리자들로 이렇게 지칭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하위 경영층 또 우리가 생산 현장에서 작업원의 어떤 생산 능률과 관계가 없는 감독자로서의 계층을 지칭해서 우리가 이제 하위 경영층이다 이렇게 유형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러한 부분의 어떤 조직의 구성원들을 이렇게 분리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경영자의 기능은 뭐냐? 경영층은 사실 조직의 위계상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고 경영장, 중간 경영층, 그 다음에 일선 경영층, 아니면 하위 경영층 이렇게 이제 구분돼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각 계층별 경영자들이 하는 핵심적인 기능은 뭐냐? 뭐 계획하고 조직하고 지휘하고 통제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계획화입니다. 계획화. 우리가 그 계획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 방안을 선택을 해서 여러 가지 대안들로부터 말하자면 미래의 어떤 행동 과정을 선택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수행해야 될 행동들에 대한 어떤 현재의 의사 과정을 의미한다고 보는데요. 조직은 목표를 이제 명확히 하고 목표에 대한 도달하기 위해서 뭐 어떤 절차들을 설정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어떤 미래의 여러 가지 예측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계획을 세우게 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종업원들의 노력을 조정하려고 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각자 종업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그들을 배치하고 조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조직의 특성이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기업의 자원들을 배분하고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어떠한 활동들이 설정된 목표와 일치하는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표에 대한 진척 상황, 진행 상황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측정을 해. 그냥 보고만 하는 게 아니라 측정함으로써 올바른 행동들이 적절하게 취해지고 있는지 이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조직화 단계입니다. 조직화. 자, 조직화는 집단 내에서 공동을 이루는 사람들이 말하자면 집단의 노력에 확실하게 기여를 하고 그 과정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권리, 도구와 정보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자, 경영자들은 목표를 설정을 하고 계획 수립은 추상적인 개념들이 달성될 수 있도록 구체화해야 되는데 이런 조직화는 인적 자원들 간의 어떤 관계 설정을 위한 구조를 형성을 하고 인적 자원들이 경영 계획을 수행하고 그 목적에 일치하도록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의 사람들이 담당할 역할의 구조를 의도적으로 결정하는 경영관리의 한 부분이다고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과업이 설정이 되고 또 그러한 과업이 최선을 다해서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할당될 수 있도록 하는 의미에서 뭐 의미가 있다. 의도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지휘화입니다. 지휘화. 자, 지휘는 사람들로 하여금 조직 및 집단 목표를 달성하는데 공헌하도록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자, 말하자면 경영자들이 계획을 수립을 해서 구조적 틀을 형성을 하고 여기에 적절한 인력을 고용한 후에 누군가가 조직을 이끌어야 하면서 이 과정을 지휘화 과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결국 지휘는 다른 사람의 작업 노력을 행동 계획에 맞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결국 지휘는 경영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이 기업의 어떤 구성원들이 각자의 어떤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지도를 하고 격려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휘원은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과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건
이게 뭐가 들어가냐면 동기부여나 리더십 및 의사소통을 포함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기업에 있어서 동기부여는 뭐겠습니까? 뭐 급여라든지 아니면 진급, 또 이러한 그 상하 간에 아니면 중간관리자와 하위경영자 간에 뭐 이 사람들의 어떤 의사소통이 적절히 돼야지만 내가 리더십을 발휘하고 이걸 더 넓게 지휘를 할 수 있겠죠.